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약간 소리는 괜찮으세요? 네, 울리거나 하진 않으시겠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월 19일. 벌써 1월 19일이네요. 1월 19일이고, 네, 이번 주에 우리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좀 이제 길게 하루 종일 보시고 이렇게 보실 거예요. 오늘 눈도 진짜 많이 오는데, 눈 오니까 오는 길은 조금 그렇지만 좋더라고요. 그쵸? 겨울 같고. 네. 아무튼, 눈 오는 날 열심히, 네, 열심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수요일 날 오니까 되게 또 금방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토요일 날 만났다가 이제 수요일 날 만난 거니까. 아무튼 수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긍정적 행동 지원을 이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남겨두고 우리가 다 봤었고, 여러분들 제가 기출문제 풀어보시라고 한 거 갖고 오셨고, 풀어보셨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할 때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했던 거, 조금 빠르게 훑어보고요. 물론 실험 설계는 또 토요일날 훑어보고 했었지만 그래도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빠르게 훑어보고,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빠르게 보고 기출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신 거 확인하고 그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볼까, 긍정적 행동 지원부터 볼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빠르게 아주 중요한 것만 우리가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수정에서 앞부분은 이제 네, 여러 번 반복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너무 중요한 게 이제 연구 설계, 실험 설계, 단일 대상 연구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제 필기했던 거 다 지웠는데 앞부분에 지우지 않은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런 핵심 개념 여전히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변수에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기능적 관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무언가를 실험 상황에서 통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이며, 내적 타당도가 뭔지, 외적 타당도가 뭔지, 사회적 타당도가 뭔지, 그 다음에 실험 설계에서 얘기하는 신뢰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기본 개념. 여러분들 이제 공부 다 하시고 복습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설명을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으로 항상 반복적으로 잘 봐주시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지금 기본 이론을 처음 보시거나 그럴 때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놓고 다음에 볼 때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실험 설계도 이제 반복적으로 보시되 저 핵심 개념들만큼은 정말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본 설계의 가장 기본이 A-B 설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B 설계는 이제 A가 뭐예요, 여러분? 기초선. 그래서 기초선 한번, 중재 한번 이렇게 해서 중재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단점은 무엇을 확인할 수 없어요? 기능적 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BAB 설계처럼 한 번 더 반복 입증을 하여서 이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ABAB 설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AB, AB 이렇게 하니까 두 번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 입증을 하기 때문에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봤었지만 ABAB 설계 같은 경우는 단점을 잘 봐주셔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BAB 설계 반전 설계를 얘기할 때 용어 정리를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반전되나요? 무엇이 반전, 우리가 답안을 쓰거나 표현을 하거나 그럴 때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반전 설계 같은 경우, ABAB 설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철회하는 거죠? 중재를 철회하는 거고, 중재를 철회하면 두 번째 기초선 구간에서 원래 기초선 구간으로 무엇이 되는 것이고 반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용어 표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종종 막 중재가 반전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잘못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행동 수정은 또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 하나를 잘못 쓰거나 조금 잘못해버리면 완전 다른 내용이 되고 다른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ABAB 설계는 중재를 처리해야 된다는 게 근본적인 어떤 단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 중재를 처리하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적 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단점이 또 있죠. 그래서 단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ABAB 설계 단점은 중재를 처리하니까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중재를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교실 상황에서 어떻지 못할 수 있다?
교육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이제 뭐 효과가 있는 그런 중재를 우리가 입증을 할 거라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철회 자체가 이제 문제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회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중재를 철회하는 것 자체가 어떤 행동에 적용할 때? 첫 번째로 위험한 행동이라던가 파괴적인 행동이라던가 자해행동이라던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에다가 중재를 적용했다가 처리하는 것 자체가 그런 행동에 적용할 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윤리적이다라던가 비도덕적이다. 그래서 ABAB 설계도 워낙 이 단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답안을 쓰시거나 문제에 접근하실 때 그냥 무조건 비윤리적이다, 무조건 비도덕적이다 그러시는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행동에 적용할 때? 위험한 행동이나 파괴적인 행동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스스로를 너무 해치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 장단점인지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재를 철회하지만 이런 행동에는 적용을 해도 반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행동에? 학습되는 행동에. 그래서 학습이 되어버린 행동은 교사가 중재를 처리한다고 해서 학생이 기초선 수준으로 돌아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이제 다시 반전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중재 효과를 우리가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이 단점을 기반으로 해서 중재를 철회하지 않고도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재들을 우리가 설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복수 기초선 또는 중다 기초선 설계다. 요거도 간단하게 중요한 기본 개념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수 기초선 또는 중다 기초선 설계라고 하는 건 독립 변수가 몇 개였어요? 독립 변수는 하나죠. 그죠? 독립 변수 하나.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 변수는 하나다. 즉 중재는 몇 개? 하나의 중재. 하나의 중재를 우리가 반복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다 기초선 같은 경우는 기초선을 여러 개 둔다는 거는 무슨 변수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종속 변수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중재를 여러 종속 변수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반복 입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중재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기초선 측정을 하면서 중재를 투입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종속 변수가 이렇게 되어 주어야 해 라는 조건 또는 원리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이 종속 변수는 하나의 독립 변수를 적용했을 때, 즉 하나의 중재를 적용했을 때 기능적으로 어때야 돼요? 독립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독립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기능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거는 중재를 적용한, 그러니까 독립 변수를 적용한 층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독립적으로 기초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유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거는 이 하나의 독립 변수를 여러 개의 종속 변수에 적용을 했을 때 그것을 적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어때야 된다? 유사해야 된다. 효과를 비슷하게 보여줘야 그래야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있죠. 비슷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 또는 원리 또는 이제 실험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험을 하다가 이건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 종속적이지 않은 것, 유사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실험을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중다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의 어떤 중재에 대해서 반복 입증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다기초선 설계에서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했죠. 무슨 절차가 되게 중요했을까요? 층별로 무엇을 하는 시점? 중재를 뭐 하는 시점? 투입하는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했죠. 이거는 시험 문제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중다기초선 설계의 가장 기본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재를 투입하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중다기초선 그래프가 있을 때 만약에 3개의 층이 있다면 1층, 2층, 3층 1층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확인을 할게요. 1층에 중재를 투입할까 말까는 어디를 보고 결정할까요? 기초선, 그렇죠. 1층에는 그냥 기초선을 보는 거예요. 기초선이 안정적이냐라는 걸 보고 중재를 투입합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적용할 때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중재를 투입한 부분과 투입하지 않은 부분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한 부분에선 효과가 있구나, 투입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그냥 변함없이 기초선 상태를 유지하는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층에 투입할 때는 무엇이 어디랑 어디를 확인해야 돼요? 1층에 어떤 부분? 중재를 투입한 부분과 그 다음에 2층에 어떤 부분? 기초선 부분, 이 부분을 동시에 확인을 해서 중재를 투입한 부분은 중재 효과가 나타나고 중재를 투입하지 않은 2층의 기초선 부분은 여전히 기초선 상태가 안정적이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2층에다가 투입을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3층도 마찬가지. 3층도 2층에 투입한 중재에는 효과가 있고 3층의 기초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을 동시에 맞물리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3층에 중재를 투입한다는 것. 이렇게 해야 중다 기초선 설계의 무슨 타당도가 높아지는 거죠? 내적 타당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중다 기초선 설계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고, 내적 타당도를 높인다는 것은 곧 무슨 변수를 통제하는 거였죠?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정리하셔서 잘 이제 이걸 여러분 막 외우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다 같이 계속 얘기하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니까 지금 다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쵸? 이걸 막 외워서 그 말이 뭐였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다 기초선 설계는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장단점 같은 경우도 무엇과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지에 따라 뭐 ABAB 설계랑 비교해서 장점을 써라. 만약에 그런다면은 이제 기초선 그 중재를 철회하지 않고도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복수 중재 중다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도 중요한 단점이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무슨 측정이 어려움이죠? 그렇죠. 기초선 측정을 이렇게 많이 하고 길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라던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형으로서 중다 간헐조사 설계랑 지연된 중다 기초선 설계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중다 간헐조사 설계라고 하는 거는 기초선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문드문 간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단 중요한 거는 간헐적으로 하면서도 그 기초선 상태가 어떤 상태일 거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까요? 안정적일 것이다. 우리가 촘촘하게 계속 보지 않아도 얘는 안정적일 거야. 근데 중간에 만약에 그냥 드문드문 해봤는데 만약에 기초선이 확 불안정적으로 나타나면 그건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할 때도 이 중재를 투입하기 직전에는 여러분 생각나시죠? 3번 정도는 촘촘하게 했던 거 생각나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중재를 투입하기 직전에는 모든 기초선이 안정적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제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지연된 중다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초선 측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미루는 방식으로 맞물리는 부분만, 필요한 부분에서만 기초선 측정을 하자 이거였죠. 좋습니다. 그래서 중다 기초선 설계 보셨고, 그 다음에 기준 변경 설계. 기준 변경 설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AB 설계랑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AB 설계랑 뭐 한 번 크게는, 그렇죠, 기초선 한 번, 중재 한 번, 이렇게 크게는 같지만 중다 기초선 설계랑 AB 설계의 차이점은 뭐냐? 이 중재 구간이 다시 무엇으로 나뉘어져요? 하위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위 구간으로 나뉘어지고, 하위 구간마다 무엇이 설정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감소를 시켜야 되는 행동이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했죠? 뭐 중간 준거 아니면 기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변화 기준. 그래서 이렇게 준거에 따라서, 중간 준거에 따라서 중재를 이렇게 하위 구간별로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준거 변경 설계 같은 경우도 독립 변수가 몇 개예요? 하나고, 그 하나의 독립 변수를 중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위 구간에 따라서, 그래서 설정된 기준에 맞추어서 변화를 보여주느냐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BAB 설계랑 비교해서 장점을 보자면 중재를 철회하지 않고도 반복 입증을 통해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었죠. 그런데 이런 준거 변경 설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떤 행동에 적용하기가 적절했죠? 어떤 변화를 동반하는 행동? 그렇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행동. 급격하게 변해버리면 이걸 적용하기가 적절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동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되거나 점진적으로 감소해야 되는 그런 행동에 적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고요. 그 다음 준거 변경 설계에서는 그러면은 준거 변경 설계에서 기본적으로 내적 타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뭐에 따라서 행동이 변하는 거? 중간 준거에 따라서, 행동이 하위 구간에 따라서 중간 준거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변화를 보여주면 내적 타당도가 확인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오면서 만약에 중간 준거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데, 두 번째 구간에 여기에 있는데, B2에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중간 준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기 전에 우선 이 하위 구간을 어떻게 볼 수 있죠? 연장시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위 구간을 이렇게 연장시킨다는 것은 자료점을 더 많이 이제 수집을 해서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중간 중거를 충족시켜야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중간 중거를 위아래로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중간 중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보여주는 반응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중간 중거에 따라서 잘 변화가 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강력하게 이게 정말 중재 때문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잘 입증이 되어 왔다. 그런데 그 다음 구간에 조금 더 강력하게 이게 중재 때문이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었죠 또? 기초선 구간으로 돌아간다. 즉 중재를 한번 철회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BAB 설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랑 같은 설계가 아니라 여기서 중재를 철회해보는 건 그냥 옵션인 거예요. 여기까지 기능적 관계가 확인이 되었을 때 이게 정말 중재 때문이라면 중재를 처리했을 때 다시 기초선 구간이나 이전 구간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초선 구간으로 아예 돌아가 보거나 아니면은 이전 구간의 수준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고 그렇게 이제 맞춰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죠. 그런 중거 변경 설계에서는 여러분 그런 중간 중거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고 중간 중거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봐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거 변경 설계 그렇게 보셨어요. 자, 그래서 간단히 여기까지는 전부 다 독립 변수가 몇 개였어요, 여러분? 하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하나의 독립 변수에 대해서 그 효과를 기능적으로 이제 있는지 기능적 관계를 입증해 보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두 가지의 중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둘 이상의 중재를 비교하는 것 어떤 설계가 있었죠? 교대 중재 설계랑 복수 중재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보기에 앞서서 두 가지 중재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외생 변수가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월 효과, 순서 효과, 교대 효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중재만 투입을 해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해 보는 설계에 비해서 둘 이상의 중재를 비교하는 설계는 아무래도 많은 상황들, 많은 요소들, 많은 외생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둘 이상의 중재를 적용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나 영향이나 효과라기보다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생각을 하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라는 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 유형으로는 복수 중재 설계랑 그 다음에 교대 중재 설계가 있었어요. 얘네들도 뭐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제일 중요했던 거 우리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중재 설계는 여러분 교대 중재 설계랑 복수 중재 설계는 둘 이상의 중재를 다 투입을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이 둘은 이제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복수 중재나 교대 중재 설계 둘 다 기초선은 필수예요, 필수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초선이랑 중재 구간을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 다 기초선 필요 없다는 건 공통점.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복수 중재 설계는 뭐 기초선을 측정하든 안 하든 뭐 했다고 치면은 하고 하나하나 중재를 투입할 때 그게 한 구간 내에서 하나의 중재를 투입하고 끝내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은 형태가 뭐 A, B, C, 그 다음에 B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뭐 여러 가지를 계속 뭐 A를 또 투입해도 되고 그건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에 비해서 교대 중재 설계는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교대 중재 설계는 꼭 필요한 구간은 중재를 비교하는 구간인데 이제 있을 수 있는 교대 중재에서 가능한 상황이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구간이 4개가 있었어요. 무슨 구간이 있었을까요? 기초선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재를 교대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간은 뭘 해보는 거죠? 더 효과적인 중재를 다시 한번 적용해보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런 중재를 적용하지 않고 학생의 반응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는 무슨 상황? 추후 상황. 그래서 4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필수는 뭐다? 교대를 하는 구간만 필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옵션이라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복수 중재 설계랑 교대 중재 설계의 차이점은 복수 중재는 여러 가지 중재를 투입할 때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대 중재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더 걸려요, 덜 걸려요? 복수 중재 설계가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러면 오래 걸리는 만큼 더 많은 무엇이 투입이 되죠? 외생 변수가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중재 설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장점은 뭐였냐면은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융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설계를 하고 다 실험을 해볼 수 있지만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잘 유의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구간마다 계속 이제 길게 조금 더 길게 중재들을 적용하면서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교대 중재 설계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교대 중재 설계도 둘 이상의 중재를 비교하는 설계인데 교대를 어떻게 한다는 게 키워드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빠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빠르게 교대하는 것 자체도 이제 어떤 효과를 낳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뭐 한 중재에 대한 기능적 관계를 볼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복수 중재 설계에 비해서 빠르게 교대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더 외생 변수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교대 중재 설계는 여러분 빠르게 교대한다는 걸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복수 중재 설계로 가서 해석에 유의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해석에서 유의할 점이 되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구간끼리만 비교할 수 있다? 그렇죠. 인접한 구간끼리만 비교할 수 있다. 인접했다는 건 구간과 구간이 딱 붙어있는 구간끼리만 비교할 수 있다는 거 보셨죠? 그죠? 왜?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중재를 또 투입했고 시간도 흘렀고 하니까 누적 효과 등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인접한 구간끼리만 비교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서처럼 두 가지 중재를 통합해서 적용했을 때 이걸 뭐해서 해석할 수 없다? 분리해서 해석할 수 없다. 두 가지 중재를 통합해서 적용했다면 그냥 이건 하나의 중재로 봐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설계가 이제 이렇게 되었다 또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해석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 중재 설계를 보셨고 교대 중재 설계는 뭐 우리가 기본적인 틀은 봤었지만 어쨌든 빠르게 교대를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고 교대 중재 설계 같은 경우는 둘을 빠르게 비교해서 만약에 조금 더 효과적인 게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효과적인 중재를 한 번 더 그것만 단독으로 적용을 해서 그게 정말 그 중재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절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대 중재 설계는 두 가지 중재를 이렇게 막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대 중재 설계에서는 우리가 또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교대를 하는 요 구간에서 교대 중재 설계에서의 내적 타당도라 함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의 중재에 대한 기능적 관계를 얼마나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교대 중재 설계 자체가 갖고 있는 목적이 뭔가요? 두 중재 중에서 뭐가 더 효과적인지를 잘 비교하는 게 이 설계의 목적이죠. 그 목적을 잘 목적을 잘 성취하거나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내적 타당도를 향상시킨다. 이런 의미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대 중재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뭐 잡기라고 했죠? 그렇죠. 균형 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기라는 그냥 책마다 이게 표현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뭐 균형 잡기, 균형 잡힌 계획표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설명을 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한마디로 그렇게 한 단어로 설명하거나 하나의 표현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몇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점 있죠? 자료점? 교대하는 각각의 자료점, 뭐 AB, BC, BC 이런 식으로 자료점을 어떻게 배열해야 되느냐. 어떻게 배열해야 되죠? 임의적으로 배열해야 된다. 즉 두 개 중재를 만약에 적용을 할 때 너무 번갈아 가면서 규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두 개의 중재를 적용하는 횟수가 어때야 된다? 자료점의 횟수가 동일해야 된다. 그거 우리가 따로 표현을 하자면 무슨 화? 평형화를 해야 된다. 이거 보셨죠? 너무 중요한 거 기출로도 나왔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또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임의적 배열이 뭔지 그 다음에 평형화가 뭔지 그래서 이 임의적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재를 적용하는 순서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형화라고 하는 것은 횟수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둘을 모두 다 합쳐서 균형 잡힌 계획을 해야 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두 개 중재를 비교하는데 하나의 공간에서 교대를 할 때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를 더 많이 하고 뭐 하나를 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균형 잡힌 계획표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 이해하고 계시죠? 그죠? 요거 다시 한번 꼭 짚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험 설계. 네, 간단히 보려고 했는데도 시간이 보다 보니까 조금 지났네요. 아무튼 실험 설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험 설계는 우리가 이제 지금 바로 이어서 지난주에 했던 긍정적 행동 지원 크게 훑어볼 건데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여러분 기능 진단 안에 기능 평가란 기능 뭐가 있었죠?
분석 있었던 거 생각나시죠? 기능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실험 설계에서 우리가 본 그런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해서 입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PBS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PBS 너무너무 중요하고 PBS에 대한 여러 그게 기본 개념이든 중재든 무엇이든 시험 문제로 정말 매년 어딘가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PBS는 항상 이거도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 감소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건데 그 모든 행동 중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방향을 잡아주는 제일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PBS랑 관련해서 이제 응용 행동 분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시 보셨었고요.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PBS는 기본적으로 행동과학, 즉 응용행동 분석을 기초로 하는 그런 분야라는 것, 실용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체계를 변화하는 거에 초점을 둔다. 이런 것들은 이제 PBS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크게 설명하는 용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PBS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라고 하는 PBS 전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요 요소는 중재 주요 요소 이런 게 아니라 크게 PBS의 주요 요소다라는 걸 잘 정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바로 이어서도 보시겠지만 또 다른 요소가 막 있어요. 이거의 요소, 저거의 요소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PBS에 영향을 준 요소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소들을 정리하실 때는 얘가 무엇에 대한 요소인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간단히 보는 생태학적 접근,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접근들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이 요소들은 PBS 자체가 무엇을 중시하는가, PBS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PBS의 주요 요소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방 중심의 교육 접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로도 다뤄졌었고요. 예전에 논술 문제에서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 중시하는 접근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논술 문제도 다뤄진 적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은 생태학적, 진단 기반, 맞춤형 이런 것들 각각을 이제 기본 의미를 봐두시고 PBS가 얘네들을 강조하는구나. 이것을 항상 이제 주요 요소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 PBS라는 걸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요소가 바로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여기에서의 진단이 무슨 진단이라고 했죠 우리? 기능. PBS는 무조건 기능이라 그랬죠 여러분. PBS 그러면 무조건 행동의 기능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능을 알고자 하는 게 PBS거든요. 기능을 중심으로 중재하자. 그러니까 기능 평가를 해야 되고 기능을 알아보고 기능에 맞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에 이 진단은 기능 평가라는 거. 그걸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방적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삶의 질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요 요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었냐면은 PBS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었어요. 즉 앞에서 본 거는 그 PBS가 갖는 중심 내용, 핵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주요 요소였고 이거는 PBS로 학생을 중재하려고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중재를 하느냐 또 나오죠. 응용행동 분석.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 중심의 계획 생각나세요? 이거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약자로 우리 뭐라고 썼죠? PCP라고 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PBS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어디에도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2권으로 넘어가잖아요. 2권에서 무슨 장에서 또 중요한 거로 나온다고 했죠? 지적장애의 진단기준 AAITD라고 하는 진단기준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이론적인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이런 모델에 따라서 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에 따라 지원을 한다라고 할 때 PCP가 또 강조가 됩니다. 이건 시험으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PBS에서도 PCP가 다뤄지지만 지적장애에서도 다뤄지고 그 다음에 중등이신 분들은 어디에서 또 꼭 보셔야 된다고 했죠? 전환교육. 이건 또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보시게 되겠죠. 어쨌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PCP는 여기에도 나오지만 아주 큰 어떤 접근으로 여기저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PBS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 다음에 자기결정이나 통합 이런 것들도 항상 PBS를 통해서 PBS라는 어떤 관점으로 학생을 중재할 때 항상 고려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보셨고요. 그 다음 가장 핵심은 여러분 이거였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PBS의 5개의 단계.
이 5개의 단계로 우리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5개의 단계를 우선 보셨어야 됐고 5개의 단계에 따라 파생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쭉 보신 거예요. 그러면 PBS가 이제 다 정리가 된 거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PBS를 적용하는 5단계 절차가 되겠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네, 핵심 단계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암기하셔야 되고 단계별로 파생되는 내용들까지도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PBS도 제일 먼저 문제 행동을 정의합니다. 그죠? 정의야 우리 뭐 너무 여러 번 했죠. 조작적 정의를 해서 어떤 행동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 행동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뭐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행동부터? 파괴적인 행동. 그러니까 여기선 파괴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뭐 위험하거나 해치거나 그쵸?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이제 피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파괴적인 행동,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행동, 그 다음에 가벼운 행동 또는 경미한 행동. 근데 이것도 어떤 행동이 절대적으로 이건 무조건 방해하는 행동이야.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 우리가 대표 기출 문항으로도 보셨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 정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능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능 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쭉 봤으니까 바로 좀 정리를 할게요. 기능 진단이라는 말 안에는 사실 이제 기능 평가만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크게 만약에 기능 진단을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자면 기능 평가도 있고 뭐도 있죠, 여러분? 기능 분석도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능 분석은 2단계에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기능 분석은 필요하면 해요. 그 필요가 언제 발생할까요, 여러분? 기능 분석은 어떤 걸 해보고 싶을 때, 어떨 때 적용을 할까요? 뭘 해보고 싶을 때? 뭔가가 있는데 뭔가 좀 애매모호하다. 기능평가를 만약에 해서 정보를 수집했는데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기능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능평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한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가설이라고 했죠. 3단계에서 가설문을 개발하는데, 가설문을 개발했는데, 가설문이 또 뭔가 애매모호하다.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기능 분석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 분석은 또 언제 할 수 있나요? 중재를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중재 효과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기능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기능 평가랑 기능 분석을 그냥 한 번에 기능 진단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보는 건데, 기능 평가가 기본적으로 2단계에서 이제 적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기능 진단 또는 기능 평가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적 행동으로 삼은 이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수집하는 거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될까요? 정보 수집으로, 결국은 정보 수집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능 평가로 하고 필요하다면 기능 분석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 기능 분석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기능 평가랑 기능 분석은 다르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키워드 2글자. 기능 분석은 항상 이 과정이 들어가요. 뭘까요? 2글자. 그렇죠. 조작. 기능 분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관찰하고 수집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학생의 행동과 관련이 되는 어떤 요소들을 조작해서 그것을 입증해 보는 과정을 기능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전문적인 과정이 들어가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점들 알아두시고 조작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2단계입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데, 기능평가라는 것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 기능평가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기능평가는 정보 수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니, 기능평가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한 내용이 있고, 기능평가를 하는 무엇이 있죠, 여러분?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내용은 기능평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다시 2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정보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개괄적인 정보. 하나는 구체적인 정보. 그래서 개괄적인 정보는 어떤 정보예요? 그냥 학생의 이름이라던가 학생의 뭐 연령, 히스토리, 뭐 이런 전반적인,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전반적인 정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보는 뭐에 대한 정보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 행동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었어. 어서 쉽게는 그냥 ABC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행동에 대한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에 대한 정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셨고요. 그 다음에 방법도 여러분 다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방법으로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간접적인 방법이랑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학생의 행동을 직접 보지 않고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결을 하자면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객관적인 정보랑 구체적인 정보 중에 간접적인 평가로는 주로 보통은 무슨 정보를 얻어요?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데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들도 여러분 되게 중요했죠. 기능 평가를 하는 직접 평가 방법 안에 어떤 구체적인 다른 또 방법이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문제로도 풀었었어요. 이렇게 몇 시에 행동이 많이 발생했는가 알려주는 거 세 글자로 뭐였죠? 산점도. 그렇죠. 그래서 산점도라던가 아니면은 ABC 관찰 기록이라던가 일화 기록이라던가. 근데 ABC 관찰 기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서술해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하자. ABC 관찰 겉목표, 체크리스트.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 양식. 이런 식으로 해서 ABC라는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관찰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로도 종종 나오고 산점도는 특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직접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행동을 직접 보는 것이니까 어떤 정보를 얻는데 주로 사용이 된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데 사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되시겠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2단계의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행동을 보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기능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행동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의 결과물이다. 기능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가설문 또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설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가설에 들어가는 무엇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했죠? 요소. 그래서 가설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의 문장을 봤을 때 얘가 이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한 문장 안에서 보여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소에 들어가는 세 가지 요소 외우셔야 되죠. 뭐죠? 그렇죠. 선행사건,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무엇? 기능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선행사건. 이런 상황일 때 학생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 부분에서 하나를 안 했네요. 기능. 그러면 우리가 기능 진단 부분에서 잠시만 이제 2단계 기능 진단으로 가서요. 기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기능이라는 것도 여러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찰 결과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무슨 기능인지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도 보셨고 했는데 좀 크게 기본적으로 나누는 걸 보면 우리가 기능이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통해서 뭘 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뭐가 주어지느냐를 보시는 거였어요. 그죠?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울었을 때 뭔가 관심을 얻을 수 있고 울면은 뭔가 먹을 게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주어지게 되는지 학생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뭐 때문에 그 행동을 했는지가 바로 기능이었죠. 그래서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무언가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얻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무슨 강화라고 했어요? 정적 강화라고 했고 피하게 되는 것은 부적 강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세분화시키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얘를 그냥 다시 둘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얻게 되긴 하는데 그 행동 자체가 무언가 자극을 준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것이 상동행동처럼 막 빙글빙글 도는 행동을 할 때 어지러운 느낌이 좋아서 막 이렇게 도니까 어지럽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무슨 성? 그렇죠. 자동적 또는 자동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관심을 얻거나 하고 싶은 활동을 하게 되거나 구체물을 얻거나 그런 거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행동 주변의 다른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슨 성? 사회성 또는 사회적인 정적 강화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피하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 자체가 무언가를 피하게 해줘요. 그러면은 자동적인 거고 그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외부에 있는 어떤 자극들을 피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의 유형도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사례가 주어졌을 때 근데 보통 기출문제는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기능을 써라 그랬을 때 뭐 사회적 부적 강화다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상황이 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관심 얻기, 과제 회피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이 있는 걸 구체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1단계에서 정의 우선순위화 하고요. 기능 평가하고 그 결과로서 가설문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행동 지원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행동 지원은 이제 바로 아래 이제 구성 요소가 있으니까 연결해서 보시면 크게 4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 행동 지원을 하는 방향 네 가지가 있었고 이 중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기능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선행사건, 배경사건 중재가 있었고 대체기술,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 장기적인 지원 항상 이제 고려해야 되는 요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뭐 기초적인 부분에서 했던 건데 여러분 선행사건이랑 배경사건의 차이가 뭐였죠? ABC,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은 ABC로 통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모든 뭐 PBS든 전통적인 행동수정이든 모든 것은 ABC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무슨 사건이에요? 선행사건이에요. 그래서 A는 이 행동을 일으킨 무슨 요인이에요? 직접적인 요인이에요. 직접적인 요인. 그런데 배경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준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도 구분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대표기출 문항도 봤지만 선행사건 중재나 배경사건 중재나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고 여러분 책에서도 봤었지만 선행사건 중재의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었던 거 생각나시죠? 뭐 과제를 얻고자 했을 때 관심을 얻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선행사건 중재 유형 그런 것들은 또 잘 봐두셔야 되고요. 선행사건 중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출에도 나왔었지만 행동이 있기 전에 중재하는 거예요? 후에 중재하는 거예요? 전에 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예방적이라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선행중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가 주어졌을 때 이건 선행사건 중재가 맞아 아니야도 알 수 있어야 되겠지만 학생의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행사건 중재를 어떻게 할지도 구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제랑 관련해서 선행사건 중재를 한다면 우리 과제에 어떤 식으로 만약에 과제 회피가 학생의 기능이었어요. 문제행동의 기능. 그러면은 선행사건 중재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었죠? 과제랑 관련해서? 그렇죠. 과제를 뭐 쉽게 조금 해준다던가 과제 난이도를 조절한다던가 과제 양을 줄여준다던가 학생에게 과제를 뭐 하도록 한다던가 선택하도록 한다던가 과제 스케줄을 미리 알려준다던가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사건 중재나 배경사건 중재가 크게 무엇이며 언제 하는 것이다. 기능에 따라 이런 게 있다라는 큰 틀을 알아두시고 다양한 사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대체기술을 교수한다는 거 우리 또 이렇게 봤었죠. 여러분 ABC가 있을 때 선행사건 중재를 한다는 건 이 A를 하는 거예요. A랑 이 부분 그쵸? 그래서 B가 있기 전에 이 빨간색 부분을 중재하는 거고요. 대체기술 교수를 한다는 거는 어디를? 그쵸? B 부분에 대한 교수라고 중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B에 해당하는 중재라고 볼 수 있고 또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로 뭐였죠, 여러분? 후속결과 중심의 중재. 그러니까 C랑 관련된 모든 중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었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대체기술 교수 같은 경우는 대체기술을 알려주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되는 건 대체기술은 이론적으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교체 기술이 대체 기술의 가장 기본 형태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기본적으로 대체 기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키워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교체 기술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문제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테니까 문제행동보다 바람직한 거겠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문제행동과 무엇이 동일해요? 그렇죠. 문제행동과 기능은 동일하면서 바람직한, 그래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했고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체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문제행동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관심을 얻고 싶어서 울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능은 동일하면서 내가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체 기술이 있었고 기능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항상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뭔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참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뭐였죠? 대처 및 인내 기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봤더니 평소에 행동을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적응을 잘하게 되면은 개선이 되더라.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도 좋겠다? 일반적인 적응 기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3가지가 대체 기술 안에 들어가는 거였고 요 3가지도 기출에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의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쓰실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라고 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동이 있은 다음에 적용하는 모든 행동 수정의 절차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강화부터 해서 모든 것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모든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하자. 자, 그래서 여러분 단계 쭉 보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 이해되시겠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지난주에 이 정도로 다 보셨고 우리가 뭐 훨씬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봤지만 가장 핵심적인 걸 우리가 PBS에서 짚어보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WPBS는 이제 좀 이따 진도를 나가시게 될 거고 기능평가 가설 이렇게 보셨었죠.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빠르게 한번 훑어봤고요. 아무튼 저 틀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잘 보시고 지난주에 여러분 풀어오시라고 했던 기출문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빠르게 또 풀어봐야죠. 그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서부터 우리 보시면은 다 푸셨고 3번 우리 조금 지난주에 이제 행수랑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도 좀 그쵸? 우리 1주차 때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서 그걸 이제 숙제로 풀어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3번에 소문항 전체 문제 3번에 소문항 1번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가의 기억을 중요한 것 중복교육과정의 적용 사례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뭔가 쓰라는 것도 여러분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기출문제를 아주 다양하게 많이는 안 보셨지만 매주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뭔가를 서술하라고 하는 것도 요구가 다 다르죠 여러분. 뭘 틀린 걸 찾아서 이유를 쓰라고 할 때도 있고 틀린 걸 찾아서 고치라고 할 때도 있고 그쵸? 이 문제도 보시면 또 새로운 거예요. 적용 사례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 문제 상황에서 근거를 찾아서 쓰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문제 상황이 이 부분을 봤더니 이건 중복교육과정이네. 이걸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또한 연습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상황에 있는 걸 간결하게 깔끔하게 그러나 필요한 말들을 포함해서 쓰는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 중복교육과정 똑같은 말로 무슨 교육과정이죠? 중복 또는 중첩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크게 나누자면은 중복이나 중첩도 있고 또 뭐도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중다, 수준 교육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일반 교육과정에 장애 학생을 참여시키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중복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핵심. 중복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일반 학생들과 같은 무엇을 하는데 활동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같이 하고 있어요. 뭔가를.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무슨 영역에서의 목표를 갖는 거죠? 일반 친구들과 다른 영역 또는 다른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영역의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쵸? 그에 비해서 중다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영역의 목표예요. 그쵸? 같은 영역의 목표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수준이 다른 겁니다. 다른 수준. 수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수정을 많이 한 건가요, 여러분? 중복.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정은 적게 하고 더 많이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게 참여를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이 둘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죠? 그렇죠. 중다 수준을 먼저 고려하고 그래도 조금 참여가 어렵겠다. 이 친구는 다른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때 중복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그런 것들까지도 챙겨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이제 우리가 이론 한번 점검해 보신 거고요. 이거에 대한 답을 쓰실 때 여러분 보시면은 가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가의 기억을 보고 중복교육과정의 적용 사례를 볼 수 있는 근거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 답에 일단 뭘 써줘야 될까요? 무슨 내용을 포함해서 써야 될까요? 이 기억이라는 걸 봤더니 기억은 일반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하지만 뭐가 다르다는 거? 다른 영역의 목표를 갖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짚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반드시 드러나게 답안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실과 시간에는 생활 속의 동물 돌보기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과 수업 시간이죠. 실과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은지에게는 무슨 교과? 국어과의 내용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실과 시간에 국어과 목표를 지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쓰면 그게 중복교육과정이라는 건지 뭔지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근거가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중복교육과정은 일반 학생들과 다른 영역의 목표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기억은 실과 시간에
국어과에 대한 목표를 적용한 것이므로 중복교육과정이다. 이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완전히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냥 국어 시간에 실과 시간에 뭐 이걸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한마디 추가하는 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구절 정도 쓰시는 거는. 그래서 중복교육과정은 같은 활동이지만 다른 영역의 목표를 적용하는 것인데 기억을 보면 국어 시간에 실과 시간에 국어과 목표를 적용했으므로 중복교육과정이다. 이 정도 쓰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두 줄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적용해서 답을 좀 예쁘게 깔끔하게 쓰시는 그런 연습을 하기에 좋은 문제기도 하죠. 기본적이면서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 풀어오신 거 풀어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랑 여러분들이 풀어오신 거 한번 비교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빠뜨렸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다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답안이 매우 길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답안 연습할 때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제가 뭐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말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답안을 보면은 제가 매년 첨삭을 되게 많이 하니까 보면은 그 말투랑 그 어투랑 이 문장의 투가 약간 비슷할 때가 있고 그 사람마다 다 그런 게 막 성격도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게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평소에도 꼼꼼하고 막 이렇게 설명 많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막 한 분이 있고 되게 그냥 단답형의 사람도 있고 좀 성격 따라 성향 따라 다르기도 하고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답안에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내가 너무 이제 나한테 배어 있는 것들이라서 필요에 따라서 고치려고 했을 때 그게 또 빠르게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다 장단점이 있고 한 건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목표는 올해 우리의 목표는 답을 간결하고 깔끔하게 장황하지 않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생각하시고 나는 원래 이런 타입이다 라는 걸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런 답안을 쓰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뭐 틀렸든 맞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발견을 해 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난 이런 걸 고쳐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보셨고 3번 가의 디귿과 같이 변별 자극과 반응 촉진을 함께 제시하는 촉진 방법. 이것도 우리 1주차 대표 문항에서 한번 나왔었던 촉진에 대한 건데 촉진에 대한 문제가 워낙 자주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또 나왔는데 이 촉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요일 날 완전히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완전히 제대로 아주 상세하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문제로 봤었거든요. 간단하게 촉진이 한번 나왔었어요. 대표 기출 문항에. 그래서 그때도 이제 진도로 안 나갔을 때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촉진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촉진 이제 우리가 행수를 했으니까 촉진도 행동수정 안에서 다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볼 거지만 예습 겸 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든 행동수정은 ABC로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촉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생에게 올바른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통 흔히 뭐라고 하냐면 무슨 반응? 정반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정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학생의 목표 반응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반응을 이끌어낼 때 선행자극을 주잖아요. 그죠? 선행자극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맞는 반응을 하도록 하는데 학생이 그냥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자극은 선행자극이고요. 정반응을 하기 전에 학생에게 요 사이에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자극은 아니에요. 선행자극은 아니고 선행자극과 정반응이 있기까지 요 사이에 이제 그게 무엇이든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에게 뭐 힌트 같은 걸 줄 수도 있어요. 힌트라던가 뭐 단서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전부 다 촉진이라고 해요. 학생에게. 뭔가 정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약간의 도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촉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촉진도 이제 크게 나누었을 때 이제 반응 촉진이랑 자극 촉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건 나중에 보실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반응 촉진이라는 게 있는데 촉진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인데 반응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보긴 했었는데 반응 촉진은 다른 사람의 반응이 도움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면은 무슨 촉진이었을까요? 언어적 촉진, 그죠? 그 다음에 뭐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러면은 시각적 촉진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자세, 가리키는 것, 뭐 몸짓, 자세 이런 것들 우리가 자세 촉진이라고 해요. 몸짓 촉진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선생님 모르겠어요. 선생님 따라해봐. 이거는 무슨 촉진?
시범 촉진 또는 모델링 촉진. 그 다음에 잘 못하면 선생님이 이 학생을 잡고 이렇게 하자.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거 무슨 촉진? 신체적 촉진이라고 해요. 이걸 전부 다 이제 반응 촉진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요. 이러한 반응 촉진, 이런 반응 촉진과 변별 자극을 어떻게 제시한다는 게 키워드냐면 함께 제시한다. 여기가 키워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ABC를 그려드렸잖아요. 원래 촉진은 A랑 B 사이 이 빨간색 부분에 제공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변별 자극, 그러니까 선행 자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행 자극을 제공함과 동시에 반응 촉진을 제공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동시 촉진이라고 해요. 동시 촉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디귿과 같이라고 했지만 디귿을 보지 않아도 이 문제에서 그냥 다 뭘 물어보는지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디귿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햄스터가 그려진 카드를 은지에게 보여주면서 이름을 물어보며 햄이라고 언어적으로 즉시 촉진했다. 여러분 이런 문제도 이제 문제 보실 때마다 제가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행동 수정에 따른 문제 상황은 전부 다 뭘로 분석할 수 있다고요? ABC로 분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ABC로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디귿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걸 봤을 때 학생이 해야 되는 정반응이 뭔가요? 햄스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햄스터. 이게 뭐예요? 무슨 반응? 학생이 해야 되는 정반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결과가 주어지겠죠. 그건 이제 나와 있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햄스터가 그려진 카드를 은지에게 보여주면서 이름을 물어봤다. 그러니까 햄스터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학생에게 제시하는 자극이 뭘까요? 뭘 제시하면서? 카드. 햄스터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서 같이 질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랑 질문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햄스터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제시한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극을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정반응을 하는 게 햄스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햄이라고 언어적으로 보여주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원래는 이제 보여주고 햄스터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촉진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카드를 은지에게 보여주면서 언어적으로 즉시 촉진을 해줬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자극과 촉진을 같이 했다. 이런 게 바로 무슨 촉진? 동시 촉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금요일날 다 보실 거예요.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나온 김에 맛배기로 이런 게 촉진이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 보실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답은 동시 촉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제 여러분들 풀어오신 거 보셨고 4번 문항의 소문항 1번은 간단하게 볼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답안 쓰거나 그런 게 뭐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특수교육 평가에서, 그죠? 정규 분포 곡선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 2가지를 찾고 이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틀린 것 2가지를 찾아서 기호를 쓰고 바르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고쳐 쓰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여기가 아니라 이거다. 이게 아니라 이거다. 라고 고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냐면 여러분 전체 행동 지수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 전체 행동 지수가 얼마라고 했죠? 60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적응 행동 지수는 뭐냐면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규 분포 곡선에서 평균이 100이에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 0이 몇 점? 100점. 1표준 편차 커질 때마다 몇 점? 15점, 115점, 130, 그 다음에 85, 그쵸? 네. 85, 그 다음에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나요? 표준 편차는 여기가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60이잖아요. 그죠? 60이면은 여기에서 지금 70이 여기 있으니까 60이면 어디에 있겠어요? 이거보다 밑에 빨간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1표준 편차 범위로 정상 범위의 적응 행동을 보인다. 아니죠? 그래서 이걸 고치라고 했어요. 고치라고 했으니까 어딜 고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1표준 편차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쵸? 뭐라고 고쳐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표준 편차 이하에 있다. 그런 식으로 원래 위치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정상 범주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표준화된 검사 도구는 하위 2표준 편차 이하에 있으면 그건 임상 범위로 봅니다. 대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이 틀렸고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을도 나머지는 여러분 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니은 같은 경우는 자폐증 평정점수 요 검사도구의 정보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첫 주차에 검사도구 요약한 자료 나눠드렸죠. 여러분 요 문제 푸시면서 카스 한번 찾아보세요. 카스 꼭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자폐증 평정척도 점수 분류가 나와요. 그래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경증, 몇 점부터 몇 점까지 그거 나오거든요. 그거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치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가끔 묻는데 이런 식의 검사도구의 어떤 단순한 지식을 묻는 문제는 거의 잘 나오진 않아요. 거의 잘 안 나와요. 이거보다 우리가 지금 기억이랑 지금 리을에서 보는 것처럼 정규분포 곡선에다가 대입해서 분석하는 건 잘 나오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이거 묻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자폐증 평정척도 카스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이 나오는 자폐에서는 되게 많이 적용이 되는 검사 도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자료만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맞는 거라는 거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자폐지수 13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도 이 표준편차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32죠, 여러분? 132니까 어딘가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준편차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검사 도구를 보실 때 이게 뭘 나타내는 것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폐지수라고 했죠. 자폐지수. 지능지수면은 여러분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죠? 그러나 자폐지수는 높을수록 뭐일 확률이 높다는 거? 자폐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나타내는, 무슨 내용을 나타내는 지수인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문제행동 지수다, 만약에. 그러면 높을수록, 낮을수록 좋은 게 문제행동이 심한 게 아니라 높을수록 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의미를 알고 보셔야 되고, 자폐지수 130이라는 건 이 표준편차 이상에 있으니까 자폐일 확률이 매우 높다.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백분위로 보시면 돼요. 백분위는 여러분 이것도 3표준편차 이하가 아니라 마이너스 2표준편차 이하. 이거는 여러분들 그대로 그려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틀린 거 그대로 고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중요하게 봤었던 거긴 하잖아요. 그죠? 답을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을 여러분들이 판단만 잘 하시면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는 것은 틀린 부분을 그냥 고치면 되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문제 보시면서 복습하시면서 검사도구에서 주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정규분포 곡선에다가 대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한 것들 봐두시고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다음 숙제가 6번에 이거는 2차 논술문항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각적 분석 요소나 이런 건 다 봤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구상해 보시라고 한 거는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숙제를 해오시라고 하기 바로 전에 긍정적 행동 지원에 따라서 가설도 세워봤고, 그쵸? 가설 다음에 행동 지원 계획할 때 선행사건 중심의 중재,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 대체 행동 다 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해 보시라는 거. 이건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가설을 세워보셨죠? 가설 다시 한번 가설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 여기도 써놨지만 선행사건이랑 기능이랑 행동. 그러면 이 문제 상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뭘까요? 학생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후속 결과에서 우리가 이건 분석을 했었죠. 학생이 뭘 얻으려고? 관심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선행사건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걸 그대로 옮겨 쓰거나 그럴 수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교사나 또래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때, 현우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때, 또는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죠. 않을 때 관심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명확하게 들어가게 문장으로 쓰셨는지를 점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건 중재는 여러분 이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에 따른 이 세 가지의 그런 행동 지원 계획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능평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중재 계획을 해야 될까요? 기능이랑 다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관심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선행사건 중재, 예를 들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관심을 좀 미리 줄 수 있겠죠. 미리 준다던가 학생 가까이에 가 있는다던가 이런 거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만약에 요즘 문제로 진짜로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제시한 중재가 선행사건 중재가 맞는지를 보겠죠. 만약에 잘못해서 쓰다가 학생이 소리를 질렀을 때 이렇게 한다. 그건 선행사건 중재가 아니라 무슨 중재가 되겠어요? 후속 결과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맞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상해 오셨잖아요. 그게 다 선행사건에 해당하는지 후속 결과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보시라는 거죠.
후속 결과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이것도 우리가 아직은 다 이제 중재들을 다 공부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는 소리를 지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지르기 전에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쵸? 그래서 소리를 질렀을 때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대체 행동에 대해서 중재를 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소리를 지르는 것 대신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는 게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답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구상하셨는지, 여러분들의 구상한 내용이 선행사건에 맞는지, 대체 기술에 맞는지, 후속 결과에 맞는지 그 정도로 지금 방향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구체적인 행동 중재들 아직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가설 맞게 세우셨는지, 그렇게 방향에 맞게 중재 한번 구상해 보셨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1번에 나머지는 다 보셨고 우리가 11번도 우리 또 반복이었죠. 그죠? 11번도 가설 수립하라는 거. 제가 일부러 이걸 막 고른 건 아닌데 긍정적 행동 지원 관련 문제를 고르다 보니까 가설 수립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PBS랑 관련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 문제는 근데 조금 이제 문제 행동 자체가 회피하기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도 뭘 회피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보셨지만 지금 보시면은 뭘 피하려고 자꾸만 이걸 피하는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다 공통적으로 보시면 정리하는 시간을 알리면, 그 다음에 이걸 마무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 친구는 진우인가요? 진우는 뭘 피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피하는 행동을 할까요? 뭔가 이제 활동이나 수업 시간이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면, 정리하는 상황이 되면, 그쵸? 뭔가 종료하는 상황이 되면 활동이 종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행동을 보인다. 그런 식으로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문제 행동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도 회피하는 행동 이러면 너무 좀 추상적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이 보이는 행동이 뭐냐면은 울거나 뭐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주저앉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거나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 등을 보인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조금 이제 그걸 요약하기가 좀 행동 자체도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깔끔하게 쓰기가 문제 상황 자체가 조금 그렇게 깔끔하진 않다는 생각을 하는 문제긴 한데, 중요한 건 가설에 들어가야 되는 선행사건은 이런 내용이고 기능은 이런 것이고 행동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3번에 또 13번 문제. 13번의 소문항 2번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13번의 소문항 2번을 보시면 행동지원팀이 경수를 위한 포괄적인 행동지원 계획, PBS에 따른 포괄적인 행동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되는 행동 특성 2가지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자폐 공부도 좀 하고 그러고 보면 훨씬 눈에 잘 보이는 문제시긴 한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풀어보시라고 한 게 문제의 유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경수의 행동 특성을 가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찾아 쓰시오.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유특은 조금 더 자주 나오고요. 중특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초특도 좀 나오고. 그렇다고 중특에서 안 나온 것은 아니고요.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게 조금씩 그렇게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유형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구에 맞게 답을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찾아 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찾아 쓰라 그러면 그냥 정말 찾아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경수가 이런 특성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고 오셨을 테니까 바로 보시면은 어떤 걸 2가지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학생이 자폐 학생이기도 하고요. 2가지가 이제 좀 반영이 돼야 돼요. 학생만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행동 지원을 할 때에도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일단 여러분 눈에 좀 띄는 거 좀 특이한 학생의 특성 뭐가 좀 보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찰흙이라던가 부드러운 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성을 좀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자폐에서 보는 건데 감각적인 특이성을 보이죠. 그쵸? 감각적인 특성. 그쵸? 자, 그 다음에 학생이 지금 또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그런 게 조금 관련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돼요. 비가 와서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계속 울고 이런 문제를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건 자폐 학생들은 뭐에 따라서 일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하냐면 정해진 대로. 그래서 뭐에 대한 저항이 있냐면 뭐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냐면 변화에 대한 저항.
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과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에 적응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행동 특성이고 하니까 자폐랑 관련해서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자폐를 보시면 훨씬 매끄럽게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학생이 경수인가요? 경수? 네. 경수가 보이는 그런 감각적인 특성, 감각적으로 보이는 특이성과 이제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린 지금 이제 자폐랑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PBS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PBS는 우리가 앞에서 주요 요소도 보고 했었지만 다 이제 중요한 게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 개별적인 어떤 맞춤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런 걸 또 볼 수 있는 문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풀지 않았던 문제까지 숙제를 해오신 것까지 해서 이제 대표 기출 문항 첫 번째 건 다 푸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이제 덮어두시면 되고, 오늘부터는 두 번째, 오늘 자료로 나눠드린 거 같이 보시면서 잠시 쉬었다가 SWPBS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